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1부 1장.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는 퓨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셋째 아들입니다. 퓨도르 파블로비치는 당시 우리 고장에서 널리 알려진 지주였고, 이제는 그의 음침하고 비극적인 최후로 더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를 늘 지주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자기 땅에서 하루도 제대로 지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독특하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열하고 악랄하면서도 어딘가 어리석고, 그러나 세상살이에는 또 제법 영민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업수와는 좋아서 처음엔 가진 것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 보니 100루블이라는 큰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겁니다. 평생에 2번 결혼했고,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는 장남 드미트리,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는 이반과 알렉세이, 이렇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퓨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부인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는 집안도 좋고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모두가 한심한 인간 취급을 하던 퓨도르와 결혼하게 됐는지 설명하기는 어렵군요. 때로는 이런 낭만적인 세대의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열정에 휩싸여서 이상한 인생 선택을 하기도 했죠. 어쩌면 자기 주관과 독립성, 가족의 권위에 맞서고픈 마음에 평소라면 상대하지도 않았을 퓨도르를 순간적으로 매력적이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둘은 도망치듯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아델라이다에게는 일종의 모험이었겠습니다. 정작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사랑이 없었고, 퓨도르는 늘 여자를 쫓는 타입이었으면서 유독 아내에게는 특별한 애정도 못 느낀 듯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퓨도르, 슬퍼하는 척하지만 사실 승진이라도 한 것처럼 들떴지 않소? 라며 그를 비웃곤 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퓨도르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에 의하면 그는 거리로 뛰어나와 기뻐서 소리쳤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도 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반응이 모두 사실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단순하고 우리 역시 그럴 때가 많으니. 1부 2장. 큰 아들을 내버려 두다. 이런 아버지가 된 사람의 자식들이 어떻게 자랐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퓨도르 파블로비치는 첫 번째 아들 드미트리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악이라기보다는 그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지내고 집은 물러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충직한 하인 그리골이라는 사람이 3살짜리 드미트리를 돌봤지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이의 옷을 갈아줄 사람조차 없었겠지요. 친가 쪽도 처음엔 드미트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병이 들어 모스크바로 떠났고, 외삼촌 뻘되는 미우소프 씨가 파리에서 돌아와서야 아이의 존재를 알고 나섰습니다. 그는 당대에 드물게 진보적인 사고와 유럽적 교양을 갖춘 인물이었고, 가족 중에서도 학식과 식견이 높았죠. 그가 퓨도르를 직접 찾아가 드미트리의 양육을 자처했고, 결국 형식상 공동 후견인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모스크바의 사촌 여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리로 떠나 오랜 세월 잊고 지냈지요. 결국 드미트리는 여러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재산이 있다고 믿었고, 어른이 되면 자유로워질 거라는 희망을 가졌지요. 그는 방황 많고 불완전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군대도 갔다가 좌절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아버지에게 처음 찾아온 것은 재산 정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의 만남은 어딘가 어색하고
드미트리는 많은 돈을 얻지 못한 채 급히 다시 떠납니다. 복잡한 계약과 돈 문제로 시간이 흘러 드미트리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는 그가 생각한 것보다 받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이미 상당수의 돈을 받아갔다며 오히려 빚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뒷날 큰 사건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두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두 아들에게 1,000루블씩 남겨주었고 그 돈을 맡은 폴레노프 씨는 정말로 성실하게 두 형제를 돌보았습니다. 특히 막내 알렉세이에게 애정을 쏟아 그는 오랜 기간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플레노프 덕분에 두 형제는 제대로 되어가는 듯했고 모아둔 유산은 2배로 불어나 성인이 되어 반환받았습니다. 이반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면서도 영민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들이 남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아버지가 부끄러운 존재임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이반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고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어렵게 생활을 했지만 글을 쓰고 기고하며 꿋꿋이 자립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재판소에 관한 글이 큰 주목을 받아 그의 이름은 문단에서도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글이 이 동네의 유명한 수도원에도 소문이 퍼졌고 카라마조프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이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이반이 직접 고장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1부 3장 두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가족.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첫째 아들 드미트리를 겨우 4살 나이에 남에게 맡긴 직후 두 번째 결혼을 했다. 이 결혼은 8년간 지속되었다. 그는 이번에도 젊은 여자 소피아 이바노브나를 사업차 다른 지방에 들렀을 때 만났다. 피오도르는 비록 술주정뱅이에 방탕한 인간이었지만 자산관리만큼은 늘 빈틈없이 했고 비록 정직하다 하긴 어려워도 사업은 남부럽지 않게 해냈다.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이름 없는 시골 성직자의 딸로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여의고 친척도 없이 자랐다. 그녀는 한 지역의 부유한 장군 부인 댁에서 성장했다. 장군 부인은 그녀에게 후원자이자 동시에 억압자였다. 세부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듣기로는 이 순하고 유순한 고아 소녀가 장군 부인의 변덕과 끝없는 잔소리에 시달리다 못해 다락방에 못에 밧줄을 걸고 목을 매달았다가 간신히 살아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그 부인은 악의적이진 않아도 게으름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폭군이 되어버린 듯했다. 표도르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에 대한 조사 끝에 청혼은 거절되었지만 그는 첫 결혼 때처럼 그녀에게 가출을 제안했다. 만약 소피아가 표도르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알았더라면 결코 그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소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그 나이, 낯선 지방, 어머니처럼 여긴 장군 부인 밑에서의 삶을 강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할 정도의 절망 속에서 소피아는 결국 은인을 버리고 새로운 은인을 따라 나섰다. 이번 결혼에선 지참금조차 없었다. 장군 부인은 분노에 차 무슨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둘을 저주했다. 하지만 표도르는 시작부터 돈을 바란 게 아니라 이 순수한 소녀의 맑고 순진한 눈빛에 강하게 끌렸다. 사실 방탕한 남자에게는 이런 순수함이 더욱 강한 유혹이었으니 말이다. 저 순진한 눈동자가 내 영혼을 면도날처럼 가른다니까. 표도르는 뒤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에게 이런 말은 사실 욕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이번 결혼도 형식이나 예의를 전혀 차리지 않았다. 오히려 소피아가 그런 남자와 살게 된 것 자체가 죄라는 듯 표도르는 그녀의 유순함을 이용하여 결혼의
최소한의 품위까지 짓밟았다. 그는 집에 음란한 여자들을 불러와 젊은 아내 앞에서 주연을 벌였다. 이런 막장 상황에도 집안일이 어리숙하고 어두우며 고집센 하인 그레고리만은 새 안주인 소피아의 편을 들었다. 그는 때로는 표도르에게 대들기도 했고 한 번은 방탕한 손님을 직접 쫓아내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학대와 공포에 시달렸던 소피아는 신경쇠약에 걸려 종종 심한 히스테리 발작 끝에 정신이 흐려지곤 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표도르에게 두 아들을 낳았다. 첫째 이반은 결혼 첫 해에, 둘째 알렉세이는 셋째 해에 태어났다. 소피아가 세상을 떠날 무렵 막내 알렉세이는 겨우 4살이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평생 동안 마치 안개 같은 꿈속에서 어머니의 기억을 간직했다. 소피아가 죽자 두 아들은 미차 때와 똑같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잊혀져 방치됐다. 그 두 형제 역시 하인 그레고리 집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길렀던 바로 그 장군 부인이 그들을 다시 찾아냈다. 장군 부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8년 동안이나 소피아의 소식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딸의 궁핍한 상과 질병 소식을 듣고서도 종종 마련들 앞에서 소리 높여 말했다. 꼴 좋지. 하느님이 배은망덕한 놈에게 벌을 내린 거지. 표도르는 아이들 교육에 관한 장군 부인의 제안을 듣고 오히려 잘됐다 여겼다. 장군 부인은 얼마 뒤 세상을 떠났지만 유언으로 두 소년에게 각각 1000루블씩을 물려줬다. 모두 그들의 교육에만 쓰게 할 것, 21살이 될 때까지 충분히 나눠 쓸 수 있도록 알아서 나눠줘라. 저런 아이들에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남들이 자기 돈을 함부로 써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유언엔 이런 식의 특이한 문장이 들어있다 들었다. 장군 부인의 주 상속인 예핌 퓨도로비치 폴레노프는 지독히 정직한 사람이었다. 아이들 교육에는 아버지 표도르가 도저히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채고 두 소년의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막내 알렉세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키웠다. 이 점, 알렉세이가 그의 집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미리 말해두고 싶었다. 예핌은 드물게 인심 넉넉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고 두 소년의 성장과 교육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예핌은 장군 부인이 남겨준 2000루블을 건드리지 않고 잘 불려줘 아이들이 장성할 즈음에는 원금도 곱절로 늘어났다. 그는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보태어 두 소년을 공부시켰다. 장황하게 어린 시절 하나하나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마지 이반은 내성적이고 침착하지만 결코 소심하진 않은 성격이었다. 10살 무렵 남의 집 신세로 산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 남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챘다. 이런 이반은 거의 유아기부터 학업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반은 13살도 되기 전에 예핌의 집을 떠나 모스크바의 김나지움에 다녔으며 예핌의 오랜 친구이자 명망 높은 교사 집에 하숙했다. 훗날 이반은 이 모든 것이 아이 재능을 최고의 교사에게 맡기고자 했던 예핌의 열성 덕분이라고 회고했다. 이반이 대학을 마칠 무렵엔 예핌도 그 명교사도 모두 세상을 떠나 있었다. 그리고 유산으로 남긴 그 1000루블은 러시아 행정 관료주의 탓에 지급이 늦어져 대학생활 첫 2년간 이반은 학업과 생계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이반은 결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아마 자존심 때문이거나 경멸 혹은 냉정한 이성 덕분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의기소침하지 않고 처음에 6코페이카짜리 개인 과외로 이후 신문의 사건 기사를 익명으로 실어가며 살아갔다. 그 기사들은 재밌고 진지해서 곧 인기를 얻었다.
덕분에 이반은 보통 가난한 학생들과 달리 스스로 경제적 지적 우월성을 증명했다. 신문과 인연을 맺은 뒤론 줄곧 리뷰나 서평을 실었고 점점 문단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대학 마지막 해에 이반은 훨씬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바로 자연과학 전공이면서도 온 사회가 논쟁하던 교회 재판권에 대한 장문의 논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결론과 진지한 논조가 파격적이었다. 교회 진영은 물론 무신론자와 세속 지식인들까지도 열광하며 찬사를 보냈다. 누군가는 이 논문이 교묘한 풍자 혹은 우스꽝스러운 유의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 논문은 내 고장의 유명 수도원에도 전달되어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저자 이반의 이력이 소문되자 모두들 저 표드로 파블로비치 아들이라며 주목했다. 그런데 마침 이반 자신이 고향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반은 아버지와 큰형 드미트리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중재자로 왔다는 인상이었다. 이렇게 해서 카라마조프가 사람들은 처음으로 온전히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번이 생전 처음 만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막내 알렉세이는 1년 전부터 이곳에 와 있었다. 나는 이 막내 알렉세이에 대해 대목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이다. 하지만 몇 마디로나마 그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렉세이, 보통 알로샤라고 부른 그는 내가 이 책에서 주인공으로 삼을 인물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처음 독자에게 소개할 때부터 수도원 신입 수도사 복장을 하고 있었음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그렇다. 이 소녀는 지난 1년간 수도원에 들어가 있었고 앞으로도 평생 그곳에서 살아갈 각오였다. 나는 아직 그의 성품이나 내면에 대해 깊이 쓸 생각은 없다. 여기서는 다만 그가 아주 조용하고 순수하며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기질을 지녔다는 것만 밝혀두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없는 태생적 선량함, 어린 나이에 삶과 죽음, 선과 악에 대해 고민하는 영혼이었다. 그의 다름을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그가 편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연민할 줄 아는 마음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이 밝고 평탄했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의 무관심, 가족의 불행을 몸소 겪으면서도 그는 그 모든 어둠과 상처를 전부 마음에 끌어안았다. 남들 같으면 쉽게 냉소와 회의에 물들 상황에도 알렉세이는 오히려 연민과 자비를 자신의 중심 감정으로 키워갔다. 그는 시끄럽고 부산한 무리를 피하고 조용히 책이나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구했다. 돈이나 명예, 세속적 욕망엔 별 관심이 없었다. 만약 누가 너는 어떤 꿈을 꾸니? 라고 물었다면 알렉세이는 아마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지 않으며 따뜻하게 살고 싶어요. 알렉세이는 남들 앞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길 꺼렸지만 때론 아이답지 않은 솔직함과 놀라운 용기를 보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바로 이런 신비로움이 모두들 그에게 끌리게 만드는 바탕이었다. 나는 알렉세이가 바로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임을 밝히면서 이제부터 그의 사랑과 사람, 고뇌의 이야기를 차분히 펼쳐 보이겠다.